2025년 11월 7일 더불어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은 본문에 앞서 전문을 두고 있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이 헌법만의 특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헌법 전문에 대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절대 다수의 학자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전문을 헌법의 한 부분이자 법적 효력을 가진 부분으로 인정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이 전문도 헌법에서의 헌법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긴데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바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입니다. 국민인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만들고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이렇게 써여 있는데도 설마 내가 만들었겠어? 하고 의문을 갖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이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긴 문장에서 우리 대한국민의 목적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입니다. 다른 가치와 행위는 모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도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 가치와 행위는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전문을 통해 계승하기로 한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원은 19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건국 시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세력이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비로소 우리나라가 세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죠. 헌법 전문에서 우리나라는 1919년에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헌법 전문에도 맞지 않는 1948년 건국을 왜 자꾸 주장하는 걸까요? 1919년 건국과 1948년 건국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일제강점기의 친일과 독립운동 등이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고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한 역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면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걸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일제강점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948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제감정기 동안의 친일행위나 독립운동 등이 대한민국 역사가 아닌 것이 되고 마니까 친일파 등에 대한 논의가 어려워집니다.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에서 3.1운동과 4.19 혁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3.1운동의 주축 세력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4.19 혁명도 고등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처럼 헌법 전문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모두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현대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우려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학생의 날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조선 여학생을 희롱하고 괴롭히던 일본 남학생들과 이걸 보고 격분한 조선 남학생들 사이의 다툼이 도화선이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하는 등 항일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학생의 날조차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헌법 전문과 학생의 날을 통해서도 기려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데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모순이 지금껏 지속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서 언급된 위 두 사건은 모두 집회와 시위라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부정의한 권력의 압제에 시민이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일이 우리 헌법과 국가를 만든 핵심적인 사건이었다고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최근 응원봉 집회 그리고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 집회를 보면 현재에도 그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죠. 한편 2018년에 있었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전문의 역사적 사건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정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에서 다루는 것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건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지 등을 헌법을 통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는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낸 노력을, 4.19 혁명을 통해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낸 거죠. 또한 이 정신들을 개성하여 앞으로도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이 담긴다면 그 사건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자는 것을 헌법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전문에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까요? 미사일을 쏴서 통일이 가능할까요?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상대로 선제적인 공격을 해서 통일을 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침략적인 전쟁을 일으켜 통일을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군도 방어를 위한 국군이지 공격을 위한 국군이 아닙니다. 평화 통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라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등장했는데 이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평등히 보장되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며 노력을 해도 그 대가가 공정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면서 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공화국이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 역시 나중에 더 자세히 해보죠.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루도록 하고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최고도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서 그 결과가 몇몇 사람의 성공으로 그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 민주화나 사회복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민족의 단결로 한반도 평화를 이룰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도 이바지하여 세계의 구성원인 우리 민족 전체의 평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한반도의 평화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평화롭고 인류가 공영해야지만 우리 한반도의 평화도 보장될 수 있겠죠. 마지막 줄에서는 제정 이후 8번의 개정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현행 헌법이 탄생하기 전에 8번 개정되었다는 의미로 지금의 헌법을 만든 개정은 9차 개정이 됩니다. 이 마지막 9차 개헌은 198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 항쟁 이후 개헌이 되었죠. 전두환 정권 말기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졌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의 8차 개헌 헌법에 명시된 대로 체육관에 모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헌법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8차 헌법을 지키겠다는 호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전당대회 강행을 선언했어요. 이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체육관에서 다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다음 대통령이 되는 수순이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6월 항쟁이죠. 이때 경찰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체루탄을 맞은 연대생이 사망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한열 열사입니다. 이한열 열사가 죽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시위를 하며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호언철폐는 대통령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로의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6월 항쟁을 통해 9차 개헌을 이뤄내긴 했어요. 하지만 야권이 분열되면서 당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죠. 이렇게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10차 개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유일한 권력. 헌법 제1조. 헌법은 이것만 알면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국민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후의 모든 헌법 조항의 시작이자 뿌리라고 보면 됩니다. 1조 1항은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민주라는 말이 뜻이 뭘까요?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민주는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나온 말이고요. 즉,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는 장점이 참 많은 정치체제예요. 우선 국민이 노예가 아닌 주인이니까 국민이 자유로운 정치체제예요. 자유가 뭔가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노예도 좋은 주인 만나면 당장은 자유로운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인이 변덕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어요. 사회계약설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적 가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군주제의 경우 사실상 국민이 통제할 수 없는 군주의 결정에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등 모든 것을 맡겨야 하기에 자유로울 수도 없고 군주의 변덕 앞에 안전하지도 않으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언제든지 파기하여 위임한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을 통해 권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에 예외가 되는 국민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국민이 평등한 정치 체제예요. 누구나 선거할 때 한 표씩 평등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부자라고 표를 더 주거나 똑똑하다고 표를 더 주지 않죠.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장점 때문에
민주주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 대세의 정치 체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잖아요. 공화국은 뭘까요?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공화국인가요? 그런데 북한도 공식 명칭에서 공화국이라고 해요. 중국도 공화국이죠. 도대체 공화국, 공화제란 무엇일까요? 혹시 중구난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중구난방을 많은 사람들은 매우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민중의 입은 막기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 중국 주나라에 여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왕은 성정이 포악해서 백성과 신하를 심하게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충신인 소공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여왕은 이 조언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여왕을 쫓아내고서 새로 왕을 세우지 않은 채로 지냈어요. 왕이 없는 상태에서도 백성들과 신하들이 서로 화합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참여와 합의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화제라 부르게 된 거예요. 영어도 비슷해요. 영어로 공화국은 리퍼블릭인데 라틴어 레스퍼블리아 리카를 어원으로 합니다. RES는 관사이고 퍼블리카는 영어의 퍼블릭이에요. 나라는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 이후 공화국을 의미하는 리퍼블릭이 된 거예요. 고대 로마에도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을 시민들이 내쫓고 왕이 없는 정치 체제를 만듭니다. 왕이 있었던 시절의 나라가 왕의 것이었다면 왕이 없어진 후의 나라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 즉 공공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화제는 개념적으로는 왕이 없는 나라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는 정신으로 서로 화합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 참여 정신, 주인 정신 등을 강조해요.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흔히 공화주의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국민이 주인으로 왕 없이 서로 화합하여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주인이 권력인 주인이 된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에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직 국민만이 권력자이기에 헌법 130개 조항 중에 권력이라는 말은 1조 2항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뉘어져서 각 국가기관에 위임됩니다. 국민이 권력 중 법을 만드는 권력을 국회에 준 것이고,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에 준 것이고, 재판하는 권력을 사법부에 준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기관이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이 기관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권력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잠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가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며 비판합니다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고 각 국가기관은 그중 일부를 나누어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맞는 법을 만들고 국민의 뜻에 맞게 집행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 판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권력자인 국민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었을까요? 민주주의 시발점은 고대 그리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의미의 데모크라시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환영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랫동안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처음부터 찬양을 받았다면 고대 그리스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했을 텐데 안 그랬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민주주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비로소 대세의 정치 체제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을까요?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싫어해서 철인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일반 국민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통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는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라고 말했어요. 누구나 한 표씩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많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사회가 운영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귀족들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는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심지어 미국 건국 시에도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새로 만든 헌법을 가리켜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막는 헌법이며 공화주의 헌법이라고 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 공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코뱅이 기요틴이라는 단두대로 사람들의 목을 쳤어요. 그 영향으로 사람들이 공화주의를 두려워하게 되면서 미국 헌법 앞에 공화주의라는 말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차와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들이 말을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은 인종, 성별, 빈부 상관없이 전 국민이 동원되어야 하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었던 국민들이 뭘 요구했을까요? 바로 투표권이었어요. 이전에는 일정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성들과 흑인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유색인종, 여성들의 투표권 요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투표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 민주주의의 장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장점이 없었다면 대세로 자리 잡지는 못했겠죠. 제2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 2조 1항은 국민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을 세세하게 다 헌법에 규정할 수 없어서 법률로 정하라고 한 거예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니 결국 국회에서 세세한 내용을 정하라고 한 거죠. 만약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으면 어디서 정하라는 것일까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정하라는 게 되겠죠.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법률에서 국민의 여건을 정하라고 해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 국적법입니다. 국적이란 국민의 자격 정도로 풀이됩니다. 그럼 국적법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국적법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자격을 출생에 의해, 인지에 의해, 그리고 기화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 사람이고 부모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 자식도 우리나라 국적을 주는 거죠. 만약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일단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주어집니다. 또 미국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미국 국적도 받아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마냥 이중 국적을 허용할까요? 아닙니다. 22세가 되기 전에 한국 한쪽 국적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인이 되는 거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인이 되는 거죠. 법률이란 게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 가지도록 법률에 의해 설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설계가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법률을 어디에서 만드나요?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는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해요. 이렇게 우리 생활을 알게 모르게 정치인들이 다 정하고 있으니까요. 과도한 상상이긴 하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 전부 다 국적을 박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국적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극단적인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정치가 이렇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법률을 잘 만들까? 누가 내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법률을 만들까? 잘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2조 2항은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법률로 정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재외 국민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보호를 사의 받아야 없이 받는다고 봐야 해요. 참고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 포함과 그 직계 후손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국민 얘기를 할 때 선거권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게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입니다. 1966년에 대통령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졌거든요. 당시 독일에 건너간 간호사와 광부들,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비롯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우편을 통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의 재외선거와는 조금 달랐어요. 지금의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일시적인 해외 체류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나마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해외 부재자 투표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길이 없었어요. 2009년에 이르러서야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은 처음으로 해외 체류자는 다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외 유권자의 75.3%인 22만 19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의 경우에는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참여해 투표율 71.6%를 기록했고, 2024년 22대 총선은 제외 유권자 14만 7,989명 중 9만 2,923명이 참여해 62.8%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 3조는 국가의 구성 요소 중 영토에 관한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 모두를 포함하고 부속 도서는 한반도에 속해 있는 섬을 말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면 이상한 게 있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일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북한을 나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조항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적대적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이 북한의 지배 체제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 집단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을 찬양한다든지 북한을 따라가야 한다고 선동한다든지 하는 게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위는 우리나라와 적대하는 존재에 그치지 않아요. 평화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평화 통일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고 해요.
북한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불법 집단인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르고 달래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래서 항시 적대심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사조만 봐도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어때요?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포용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3조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적 불법 집단이고 4조에 따르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죠. 3조에 따른 법률이 국가보안법이고 4조에 따른 법률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두 조항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법 집단이지만 잘 달래서 평화 통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북 간의 정세가 바로 때로 긴박해지더라도 북한은 적대적인 동시에 대화의 상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